정욕을 이기지 못한 남편, 오만한 불륜녀, 참기만한 아내, 아내를 숨지게 한 그런 연애에 사랑에 빠지고 싶나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1992년 뉴욕의 롱아일랜드 한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메리조 부타푸오코라는 주부가 분주한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아침밥을 짓고 남편과 아이의 점심을 챙기고 또 남편을 출근시키고 서둘러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면서 밥을 먹으라며 독촉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현장은 남편과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서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녀는 여느 때와 같이 집안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햇볕이 쨍쨍한 날에 맞춰 뒤뜰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인을 앤 메리라고 소개하며 빅뉴스를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16살 제 여동생과 바람을 피웠어요. 메리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아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다 무의식적으로 내 남편이 당신 여동생하고 바람을 피웠다고요? 당신은 몇 살인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앤도 그녀의 물음에 넋을 놓으며 저 올해 18살이요.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럼 제 남편이 그쪽의 여동생과 바람을 피웠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앤은 가방에서 티셔츠 하나를 꺼내며 이건 당신 남편 정비소에서 나눠준 셔츠인데 아침에 여동생 방을 치우다가 침대에서 발견했어요. 라고 답하였습니다. 메리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증거물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티셔츠 한 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비소를 홍보하기 위해 매일 무료로 티셔츠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메리는 30대 성인으로서 바로 소녀의 거짓말을 폭로할 수 없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남편이 돌아오면 물어볼게요 라고 하며 문을 닫으려고 하였습니다. 애는 상대방이 본인의 말을 믿지 않는 걸 보고 다급해하며 당신 남편 진짜 바람 피웠어요. 당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앤의 조급한 모습을 보자 메리는 나는 몸매도 좋고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남편이 왜 16살 소녀와 바람을 피우겠어요. 제 남편은 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의 재산도 내가 관리해서 불륜녀가 가질 수 없어요. 라고 답하였습니다. 앤도 자신의 말을 전혀 먹히지 않을 줄 몰랐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긴 메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전화하여 따지려고 했지만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곁에서 지켜보던 이웃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사건 현장 근처로 갔을 때 긴 갈색 머리의 여자가 잔뜩 당황해하며 차 안으로 들어가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메리는 이미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경찰서로 신고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은 뉴욕 롱아일랜드의 중산층이 사는 지역으로 치안이 아주 좋았습니다. 형사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그곳을 봉쇄하였습니다. 심지어 헬기까지 출동하였는데요.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메리가 사격도구에 맞았지만 숨이 붙어 있어 그녀를 헬기에 실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5시간의 대수술에도 의사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물질을 꺼내지 못하여 희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식물인간으로 평생을 보낼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메리의 두 아이도 바로 병원으로 왔는데요. 그들은 어머니의 곁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메리의 남편 조이는 아이들의 태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도 곧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무관심한 태도였습니다. 아내가 수술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도 그는 병원 공중전화로 차고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과 다음날 근무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 조이가 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의 이상한 행동에 그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해도 그가 사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없어서였죠. 또 조이의 옆집이 쿵 하는 소리가 들리기 전에 메리가 한 젊은 여자와 말다툼이 있었는데 메리가 그녀를 불륜녀라고 불렀습니다. 경찰은 병원으로 가 조이를 맞고 그에게 혹시 바람 피웠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조이는 아니요.
모르겠어요. 함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에 경찰은 할 수 없이 보복과 강도 등에 대해 조사하였지만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메리는 평범한 주부로 누구와도 원한이 없으며 현장에는 귀중품을 분실한 일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남편의 자동차 수리점에서 홍보용으로 사용했던 티셔츠를 두고 갔는데요. 2주 전 정식 런칭한 신모델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당시 조이가 몇십 벌의 옷을 배포하였는데요. 만약 일일이 조사한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경찰들이 헤매고 있을 때 병원에서 메리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메리가 깨어났을 때 그녀의 한쪽 귀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얼굴의 절반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녀는 금방 깨어나 말을 잘 할 수 없었지만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펜과 종이를 달라고 하여 18살 여자, 앤 메리, 여동생,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문장을 보곤 전부 조이를 쳐다봤습니다. 오랜 시간 시선을 받은 조이는 갑자기 기억을 되찾은 것처럼 누군지 알겠어요. 한 고객의 딸이에요.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두 사람의 관계와 고객의 딸이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을 땐 조이는 기억을 잃은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안다고 하셨으니 그럼 그녀를 체포하는데 협조해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녁 10시가 넘어 경찰은 상대방이 30세의 남자와 단둘이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화가 통하게 되자 앤 메리가 아닌 17살 에이미는 바로 조이를 만나러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되자 그녀가 한 첫마디가 내가 네 아내를 해결했어. 좋지?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건 발생 4일 만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더욱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대낮에 메리의 집을 찾아가 그녀를 해치게 한 불륜녀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요염하거나 악랄한 여자가 아니라 머리가 길고 연약해 보이며 심지어 흔한 이웃소녀같이 생겼습니다. 또 그녀는 상상과 달리 허영심이 많은 어린 여자가 아니고 가정교육을 철저히 받은 부잣집 소녀였습니다. 에이미의 아버지는 현지에 부유한 유대인 기업가입니다. 그는 50대가 돼서야 딸을 얻게 되어 딸을 애지중지하게 키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16살 때 자전거를 선물 받기 어려울 때 그녀는 이미 스포츠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고 난 그녀는 종종 친구들과 드라이브 하였습니다. 에이미의 아버지는 부유했지만 유대인의 인색한 전통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본인이 자주 다니는 정비소로 딸을 데려갔는데 바로 조이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에이미의 아버지는 차를 수리할 때도 계속 딸을 꾸짖었습니다. 조이는 어린 소녀가 사람들 앞에서 혼나는 게 불쌍하여 핑계를 대어 그녀를 사무실로 보내 도구를 대신 찾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때 에이미는 20살 연상인 조이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 에이미의 차가 또 긁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들키게 되면 또 혼날까봐 몰래 정비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에이미는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딸에게 용돈을 넉넉히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아껴 쓰는 습관이 없어 차를 수리할 마땅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걱정하고 있을 때 조이는 괜찮다며 무료로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에이미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는데요. 결국 수리점에서 침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에이미는 조이와 호텔에서 만나기 위해 학교에 무단 결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조이 부부의 경제권이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에이미와 호텔을 방문하기 전에 조금씩 모은 돈을 다 쓰게 된 거였죠. 그리고 두 사람의 불륜이 반년 넘게 지속되었는데 에이미의 성적이 많이 하락하여 항상 엄격한 에이미의 아버지는 딸에 대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래도 얼마 안 되는 용돈이 더욱더 줄어들었습니다. 부잣집 딸과 정비소 사장은 결국 모텔에 갈 돈도 없게 되어 에이미의 부모가 집을 비울 때
그녀의 방에서 만나거나 기름때가 묻은 정비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에이미는 돈이 너무 없어 바에서 댄서 일을 하며 돈을 벌기도 하고 심지어 유흥업소에서 남자들에게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이와의 사랑을 유지해 왔습니다. 16살 소녀가 불륜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짜 사랑 때문일까요? 추후 법정에서 한 심리학자가 분석했었는데요. 우선 그녀가 자란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부유한 유대인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고 교육도 얼마 받지 못한 일반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임신하지 못하면 부유한 사업가한테 시집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잣집에서 생활하는 게 좋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대할 때 유모를 대할 때보다 못했으며 그녀는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고서도 모른 척 해왔습니다. 그리고 에이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멸시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한 가정의 주인이고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됐으며 아버지의 불륜도 아주 정상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에이미가 조이를 사랑하게 되자 그녀는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바쳐야 하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부분도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날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신과 육체적으로 그녀에게 돈을 쓰는 손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상한 취미를 가진 늙은 남자들 말이죠. 그러다 그녀는 거래를 마치고 갑자기 조이가 본인의 돈이 전부 아내에게 있다는 말이 생각나 본인이 조이의 아내가 되면 두 사람이 돈 걱정을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가 본인의 생각을 조이에게 얘기하자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조이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 이혼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며 또 아내의 성격이 고약해 이혼 얘기를 꺼내면 분명 좋지 않게 끝나지 못할 거라고 겁주었습니다. 그리고 차량과 집 그리고 상가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을 하게 되면 손해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의 말에는 나는 아내와 이혼하여 너와 같이 있지 않을 거다. 아내가 집에서 집안일을 해주고 아이를 돌보고 또 나를 편하게 하는데 왜 좋은 삶을 버리고 너랑 결혼하겠냐? 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조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아내 때문에 본인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착각하고 아내만 없다면 그와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에이미는 메리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고객의 자원지원으로 낡고 작은 소구경 사격 도구를 구매하여 앞서 나온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불륜녀가 남자의 아내를 다치게 했다는 사실이 매체에 공개되자 사람들의 호기심을 받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에이미를 롱 아일랜드의 롤리타라고 부르며 가십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현지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1차 재판에서 판사는 그녀의 보석금을 뉴욕주에서 가장 높은 보석금 200만 달러, 하나로 약 25.5억 원으로 정하였는데요. 에이미의 아버지처럼 부자인 사람에게도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에이미의 변호사는 어떤 매체든 그 돈을 지불할 수만 있다면 독점 보도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많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러 매체에서는 입찰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한 신문사에서 300만 달러, 하나로 약 38.3억 원의 고액으로 보도권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신문사에서는 돈을 쓴 만큼 보답을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신문사가 만들어낸 스토리로 에이미는 쓰레기 같은 남자의 소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순진한 소녀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체들 앞에서 일부러 하얀 옷을 입고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낮춰 연약한 척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녀는 범인에서 피해자가 되어 민중들의 공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녀의 지지자들은 법원 밖에 모여 그녀의 무죄와 석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피해자 메리는
오히려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메리는 남편의 선동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머리를 다쳤는지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얼굴을 붕대를 감고 망설임 없이 남편을 지지하며 남편과 같이 에이미를 적대시하였습니다. 그녀는 에이미가 미친 10대라며 조이를 짝사랑하는 거라며 불륜과 사랑 이야기는 모두 그녀가 상상한 이야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이를 위하여 특별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도 그녀가 자신을 감동하게 하기 위해 지어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이와 같이 있기 위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거짓이었고 조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메리가 진실을 숨기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이미와 조이의 불륜 초기에 자금이 비교적 충분했을 때 두 사람이 자주 방문한 호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에이미는 16살인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이미가 피해자로 포장되어 사건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다면 조이뿐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메리를 다치게 한 사건이 개정하기 전에 조이에게 기소하여 그를 에이미와 같이 교도소에 보낼 것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메리는 여전히 조이의 편을 들었으며 매체들 앞에서 에이미를 꾸짖었습니다. 심지어 이 부부는 에이미가 일할 당시 찍혔던 몰카를 찾아내 매체에 공개하여 그녀가 나쁜 여자라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이미가 특수업계 종사자라도 몰래 찍히는 걸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며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더구나 대중 앞에 방송되어 사람들은 메리가 남편의 누명을 벗어주기 위하여 과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결국 메리도 같이 욕먹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에이미에게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여론의 압력으로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게 아주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감성적인 배심원단을 만나게 되면 에이미가 법정에서 바로 선박되는 것도 가능하였습니다. 판사는 할 수 없이 그녀에 대해 특별상해 혐의를 특별 폭행으로 바꾸어 형량도 종신형에서 최대 15년의 징역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상 밖 결과에 에이미는 두말 없이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18살이 안 된 에이미는 유기징역 15년을 선고받고 5년 이내에 가석방이 금지되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수갑을 채운 채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조이와 처음으로 관계를 맺었을 때 17살 미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판사는 조이가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때때로 법률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은 조이에게 휴가를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에이미는 메리를 숨지게 할 뻔했으며 그가 영구적인 안면마비와 난청에 시달리게 했지만 결국 15년의 형만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15년을 복역하지도 않았습니다. 1999년 에이미는 7년만 복역하고 가석방을 받았습니다. 25세의 나이에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여기까지이며 관련된 주인공이 적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대가는 치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인생은 전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선 에이미부터 얘기해 봅시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감옥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 이혼하였습니다. 딸에게 극도로 실망한 아버지는 더 이상 딸에 대해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에이미는 출소하고 가방 끈도 짧고 정가도 있어 일자리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작가를 찾아 본인의 사건을 회고록으로 만들어 출판했지만 시간이 오래되어 판매량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어머니처럼 결혼으로 남자에게 의지하기로 하였습니다. 2003년 그녀는 루이스 벨레라는 남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뉴욕에서 경찰로 10년 넘게 일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음 그들은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 사람들은 에이미의 사건이 해피엔딩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사람의 삶에 항상 변수가 있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그녀는 조이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의 한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또 술집으로 가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팔짱을 끼고 같이 떠났습니다. 그러다 라디오쇼에서 두 사람은 사건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며 수년이 지나 이미 오해를 풀었다고 하며 다시 친구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그들이 호텔방에서 3박 3일 동안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에이미의 남편 루이스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행인이 찍은 그의 아내와 조이가 같이 있는 사진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아내의 동영상을 세계 최대 성인 사이트에 판매하였습니다. 에이미는 본인의 동의 없이 2번이나 알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손님이 공개한 거였지만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남편이 한 짓이었죠. 에이미는 영상이 노출되자 또 언론에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그녀는 이미 17살의 불쌍한 소녀가 아니라 중년의 여성이라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계획이 통하지 않자 그녀는 갑자기 19금 비디오를 찍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비디오를 찍기 위해 성형을 하고 가슴 확대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로이스는 그녀의 매니저가 되었죠. 에이미는 매체에서 그녀에게 지어준 롱 아일랜드의 롤리타라는 이름으로 데뷔하며 동성 비디오를 전문으로 찍었습니다. 그녀는 7년 동안 비디오를 찍다가 결국 신인들에게 밀리게 되었습니다. 로이스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어 2015년에 그녀와 이혼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이스가 두 자녀의 양육권을 받아 키웠는데 1년에 어머니를 몇 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미는 모든 불행을 옛날의 사건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비난받아 모자의 관계가 깨진 게 전부 매체에서 그녀를 비방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만약 성인 사이트에서 어머니를 보게 된다며 전부 기분이 나빠하겠죠? 성인 비디오 시장을 그만둔 그녀는 스트리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미에 관해 얘기했었는데 조이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도 드라마틱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4개월간 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비소는 그 당시 사건으로 얼마 안 돼 폐업하게 되어 그는 캘리포니아로가 다시 개업하였습니다. 실력이 좋은 탓에 초반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결국 수리하러 온 여성 손님과 같이 불륜을 저지르다 아내 메리에게 들키게 되었죠. 메리는 조이가 다시 바람 피우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고 했는데 결국 남편은 본인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메리는 바로 그와 이혼하였습니다. 다시 싱글이 된 조이는 얼마 안 돼 에이미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에이미가 성인 비디오를 찍게 되어 더 이상 그와 만나지 않고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이는 잔뜩 성형한 여자와 다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그는 연예인 복싱이라는 리얼리티 쇼에 초대되었습니다. 예상 밖의 링 위에서 그와 마주친 사람은 바로 에이미의 전 경찰 남편 루이스였습니다. 배가 나온 2명의 중년 남자는 복싱 링에서 마구 맞대고 있었고 그들의 아내는 요염한 옷차림으로 각자의 남편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조이는 바닥에 눌린 채 마구 두들겨 맞았습니다. 조이는 대중 앞에서 맞게 됐지만 또 돈을 버는 방법을 찾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토크쇼에 참석하여 에이미와 사귀었던 과거를 얘기하며 16살 소녀가 어떻게 질투하며 아내를 다치게 했는지 자랑스럽게 얘기하였습니다. 그의 발언에 시청자들은 아주 역겨워하였습니다. 결국 얼마 안 돼 그는 다시 토크쇼에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에이미와 같이 조이도 가족과 헤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두 자녀는 성인이 되고 엄마와만 왕래하였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갖게 됐는데도 그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비교적 정상적인 삶을 산 사람은 메리뿐이었습니다. 사실 에이미가 7년 만에 출소하게 된 건 메리가 양해각서를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에이미가 가석방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했습니다. 사람들은 메리의 선의가
과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본인이 이미 이혼했고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뻔뻔한 남편이든 그의 불륜녀이든 본인과 상관없게 됐다며 그녀도 다시 그들을 위해 시간을 쓰기 싫어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였습니다. 메리도 나중에 성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안면 마비가 된 왼쪽 얼굴을 교정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대중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라스베가스로 이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 그녀는 몇 년 사귄 남자친구와 라스베가스에 있는 작은 성당에서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남편은 결혼한 지 6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거액의 재산을 남겨 편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그의 유산으로 안면마비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자선기금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대만 타이베이시 와나구에 있는 시먼딩인데요. 젊음의 상징으로 거리에 활기가 넘칩니다. 56년 전 한 시민이 경찰서로 뛰어가 신고하였는데요. 마네킹 공장 지하실에 얽힌 끔찍한 비밀의 막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플라스틱 마네킹으로 가득 찬 지하실에 숨진 사람이 2명이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용의자들은 전부 범행을 부인했는데요. 진범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사건 해결에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쯤 도피 중인 커플의 여자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대만 탑3 중대 사건 중 하나인 대만판 하우스 오브 왁스 7채 예원 사건을 알아봅시다. 옛날에는 만화구 캉딩로 51번지가 4층 건물이었습니다. 3층과 4층은 주거용이었고 2층은 성형외과이며 1층은 그 당시 유명한 마네킹 생산공장 7채 예원이었습니다. 사장은 31세의 왕원민이고 장사는 항상 괜찮았습니다. 1960년대에 대만 패션 매장의 모든 플라스틱 모델과 도구는 전부 7채 예원에서 생산되어 공장에서는 휴일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해왔습니다. 그러다 1967년 8월 4일에 7채 예원의 문에 당일 휴무라는 메모지가 붙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이후로도 며칠 동안 문을 열지 않았으며 사장 왕원민도 어디에 갔는지 없었습니다. 소문으로 그는 가출한 아내를 찾으러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강씨 남자의 신고로 많은 경찰과 기자는 7채 예원으로 모여졌습니다. 8월 5일 오후 3시쯤 광저우 거리에 거주하는 34세 남자 강근건이 만화구 제2경찰서로 가 신고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소개를 하기도 전에 한마디 말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신고할 게 있어요. 제가 2사람을 캉딩로 51호에 묻었어요. 그의 말에 경찰은 웃으며 장난이죠. 캉딩로의 유동인구가 얼만데 누가 거기서 사람을 해치고 묻기까지 하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금건은 단호하게 피해자가 각각 남자 1명, 여자 1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남자는 7채 예원의 수습생 진국팡이고 여자는 여주인 왕허연이라고 하며 범인은 사장 왕원민이라고 했습니다. 강금건은 사람을 묻는 과정을 완전하게 진술했습니다. 그의 말에 경찰은 반신반의하며 그와 같이 현장으로 가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7채 예원 문 앞 유리창에 놓여있는 6개의 마네킹은 오가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가게의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이곳저곳에 마네킹이 놓여있는 것 외에 아무런 이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강근건은 경찰을 가게의 지하실로 인도하였습니다. 지하실에는 조립되지 않은 인형의 팔다리와 머리가 흩어져 있었고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진동하였는데 이 광경이 아주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강근건이 시멘트 바닥을 가리키며 2사람이 이곳에 묻혀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경찰은 우선 현장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평하게 깔린 시멘트 바닥은 빨간 흔적이 없었으며 파내거나 묻은 흔적도 없어 형사사건이 발생한 현장 같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포기하려고 할 때
마침 화장실에서 파낸 지 얼마 안 된 습한 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시멘트, 석회, 고운 모래, 시멘트를 빨리 건조하게 하는 약물들을 찾아냈습니다. 강금건은 가게 사장의 협박으로 지하실 시멘트 바닥을 파내고 철근을 절단하여 구덩이를 파서 사람을 안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멘트와 고운 모래를 섞어 구덩이를 채우고 약물을 넣어 건조시켰습니다. 그의 진술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물건들과 일치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강근건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2명의 일꾼을 찾아 바닥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땅을 판 지 얼마 안 돼 바닥 안에 철근이 톱질에 절단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파다가 면장갑 2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50cm 정도를 파게 됐는데요. 추가로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사람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약 냄새와 썩은 듯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일꾼은 더 이상 감히 땅을 팔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할 수 없이 장례식장 직원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은 65cm 깊은 위치에서 숨진 2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강금건은 헛소리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녀의 신체는 머리와 발이 서로 거꾸로 되어 있었으며 여성은 남자 위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여성은 칠채예원의 30세 여주인 왕허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1cm도 안 되게 잘려져 있었고 초록색 상의와 긴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구타 자국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17살 수습생 귀팡인데 상의를 입지 않았고 회색 양복 바지만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몸은 멍이 들고 부어 있었으며 목에는 졸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법의학 감정에 따르면 2사람은 이틀 전에 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강금건의 말이 사실이라면 칠채예원의 사장인 왕원민은 왜 공장의 장사가 잘 되고 있을 때 본인의 아내와 수습생을 숨지게 했을까요? 경찰은 왕원민을 찾아 신문하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할 수 없이 경찰은 휴가 중이었던 3명의 수습생을 찾아 신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왕원민이 아내를 아주 심하게 때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왕원민은 의처증이 심하여 항상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의심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는 아내를 때렸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머리도 깎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수습생은 사장이 사람을 해쳤는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왕원민의 여동생은 몇 년 전 오빠가 군복무를 하러 갔을 때 형수가 옆집 상인과 바람핀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일로 왕원민의 의처증이 심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피해자 국팡 가족을 찾아갔는데요. 사장이 아들과 여주인 관계를 의심한 적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국팡이 억울해 보여 그의 부모는 아들에게 일을 관두라고 했지만 오히려 국팡은 떳떳하기 때문에 관둘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그는 오해를 풀기는커녕 목숨까지 잃게 됐습니다. 가장 급한 건 왕원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경찰은 그 당시 대만 내에 계엄령이 심하고 곳곳에 군사경찰과 경찰이 배치되어 있어 쉽게 체포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왕원민의 배후에 조직과 얽힌 것도 없고 도망갈 때 현금도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건의 흐름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또 한 사람이 경찰서를 찾아와 아내가 실종됐는데 왕원민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사건을 신고한 사람은 가발 사업을 하는 양감찬이었는데 왕원민의 가게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류왕은 8월 5일에 5자녀를 두고 실종되었습니다. 양감천의 이웃이 류왕과 왕원민이 오토바이를 타고 같이 떠난 걸 목격했다고 하여 그는 아내가 왕원민에게 납치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신고를 듣고 서류 파일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네주며 그의 아내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사진을 보게 된 양감천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본인의 아내가 맞다고 하며 어디에서 사진을 찾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왕원민의 집에서 찾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은 왕원민의 집을 수사할 때 옷장에서 여러 장의 류왕 사진을 찾게 됐는데요.
전부 옷을 입지 않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찍는 자세로 봐서 류왕은 자발적으로 찍은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류왕이 납치된 게 아니라 왕원민을 협조한 범인으로 추측하였습니다. 왕원민은 의처증이 심했지만 사실 그도 아내에게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확인한 것만 해도 그의 애인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얼마 안 돼 신문에 실리게 되었고 대만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사람들은 도피 중인 두 사람을 빨리 체포하여 처벌받길 원했지만 경찰은 왕원민의 행적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하다가 경찰은 강금건이 사건을 신고하기 직전에 왕원민이 눈치채어 오토바이를 타고 여동생 왕정철을 찾아 돈을 빌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류왕을 데려갔는데요. 오토바이 열쇠를 우편으로 아버지에게 보내 오토바이를 챙겨달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편지의 주소를 따라 사람을 찾으러 갔을 때 왕원민은 이미 그곳을 떠났습니다. 사건 조사 중 류왕이 예전 가정부에게 연락하여 그녀 대신 은행으로 가 돈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가정부를 미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류왕은 그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어 위험을 감지하곤 왕원민과 같이 떠났습니다. 또 한 번의 실패로 경찰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현상금을 걸어 도주 중인 두 사람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왕원민이 이상한 병에 걸려 여름에 청초차를 계속 마셔야 한다는 단서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날 대만 전역 청초차 가게에 사람들이 모였지만 왕원민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류왕의 남편 양감천에게 신문 광고를 내게 지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아이들이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으니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는 용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양감천은 아내가 나타나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렸지만 류왕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25일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왕원민을 범죄 천재라고 부르며 경찰의 무능함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미스터리로 남게 될 거라고 생각될 때 실종된 지 오래된 왕원민이 자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연암일보에 편지를 보내 도망자 신세에 지쳤다며 자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본인이 일부러 사람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며 실수로 아내를 때렸는데 아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못해 그녀가 숨지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습생 국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8월 31일 오전 11시 10분에 왕원민과 류왕은 신죽에서 택시를 타고 타이페이시 경찰서로 가 자수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경찰은 그들이 계속 신죽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왕원민이 청초차를 구매한 적이 없는 건 그가 청초차를 판매하기 시작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밀짚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탈출 방법은 경찰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그가 살고 있는 셋집은 신죽 경찰서에서 불과 40m 거리에 있었습니다. 신죽 경찰서의 무능한 여러 경찰은 결국 이후에 마땅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류왕과 왕원민이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할 때 옷차림이 깔끔해 보이고 도피 중인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원민의 자수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고 생각됐을 때 사건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왕원민은 본인이 아내를 때리긴 했지만 고의로 아내를 숨지게 한 건 절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숨진 두 명을 묻기만 했을 뿐 실제로 국방을 숨지게 한 사람은 사건의 신고자 강금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경찰도 강 씨를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금건이 사건을 신고할 때 그는 왕원민이 8월 4일 저녁에 본인의 집으로 가 실종된 왕허연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실체 예원으로 데려갔는데 결국 그에게 숨진 두 사람을 묻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원민은 왕허연과 국방이 침대 밑에 있으니 강금건이 돕지 않으면 그도 같이 묻을 거라고 협박하여 그는 할 수 없이 왕원민을 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이 새벽까지 작업하다 왕원민이 시멘트를 휘젓는 틈을 타 강금건은 몰래 형의 집에 숨으려고 했지만 왕원민이 그를 찾으러 가 그는 할 수 없이 뒷문으로 빠져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왕원민이 163cm의 왜소한 몸으로 건장한 강금건을 위협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범행 사실을 왜 굳이
왕원민이 알게 했을까요? 경찰의 질문에 강금건은 바로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는 왕원민의 매제가 그의 형이라며 왕원민과 친척이라 그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원민이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여 그를 돕기로 했는데 양심에 걸려 경찰서로 가 신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진술은 숨진 사람을 묻게 된 동기가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왕원민이 만나는 장소와 사건 과정도 많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원민의 진술은 그와 달랐습니다. 사건 발생 전 그는 가게에 현금이 없어져 아내를 의심하여 그녀를 때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아내의 머리를 짧게 잘라 벌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점심에 국팡이 다친 왕허연에게 음식을 차려주다 두 사람이 고개를 숙여 몇 마디의 말을 했는데 왕원민이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국팡을 방 안으로 데려가 따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국팡은 사장이 오해해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혐의를 벗기 위하여 헛소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왕허연과 바람핀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왕원민의 매제 강금건의 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강금건도 방 안에 있었는데요. 국팡의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국팡에게 달려가 그를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맞게 된 국팡은 비명을 질렀지만 강금건은 개의치 않고 그의 입을 막고 계속 때리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국팡은 결국 숨지게 되었습니다. 왕원민은 강금건을 보느라 아내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 다시 그녀를 봤을 때 그녀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왕원민과 강금건은 서로가 사람을 해친 걸 알게 되어 할 수 없이 숨진 두 사람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강금건은 이튿날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하였습니다. 왕원민의 진술이 더 논리적이었지만 아무런 허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의문점은 강금건이 국팡을 숨질 때까지 때렸다고 했지만 법의학 검사 결과 국팡의 사인은 질식이었습니다. 1967년 10월 18일에 사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원민은 계속하여 왕허연이 사고로 숨지게 된 거로 했지만 모든 사람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숨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묻기도 하여 결국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강금건이 국팡을 해쳤다는 혐의가 가장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타이베이시 지방법원에서는 왕허연과 국팡은 전부 왕원민이 해쳤다고 결론을 내려 강금건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다 2심에서 고등법원은 왕원민의 진술을 받아들여 강금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후 9년간 강금건은 계속하여 고등법원에 항소 신청을 하였지만 6번의 심사를 받게 됐는데 재판 결과는 무죄와 유죄 사이에서 번갈아가며 바뀌게 되었습니다. 1976년 6월에 강금건은 결국 최종 심판을 받게 됐는데 무기징역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강금건의 두 마디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타이베이시 구치소의 룸메이트에게 만약 사람을 해치고 무기징역을 받으면 괜찮은데 국팡이 헛소리를 해서 밧줄로 그를 졸랐어 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왕원민의 애인 류왕에게 관심을 두게 되어 한동안 그의 진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하고 예쁜 류왕은 도주 중에 왕원민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방해 혐의로 징역 5개월을 받아 결국 감옥에서 아이를 낳아 왕씨 집안으로 보냈습니다. 출소 후 그녀는 혼자 살기로 결정하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왕원민이 무슨 매력이 있길래 류왕이 아이들까지 두고 그와 같이 도망치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두 사람이 초등학교 동창회다 그림에 취미가 있는 등 공통점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된 류왕은 양감천과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 후 양감천이 도박으로 모든 재산을 잃게 되어 류왕은 할 수 없이 가발을 짜 돈을 벌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양감천의 가발 장사는 모두 류왕 혼자 유지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류왕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왕원민과 다시 만나게 되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녀에게 아이들이 보고 싶지 않냐고 묻자 그는 매우 슬프게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남편과 재결합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침묵하였습니다. 왕원민은 좋은 남자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실패한 결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냥
용기를 내어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칠체 예원이 철거되어 신용대출 빌딩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소 번호는 52를 건너 49번에서 바로 53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마 과거의 비참한 사건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